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곽상준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엄청 뜨겁죠? 시장도 그렇고. 너무 빨라가지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바가지를 들고 나왔는데 떼문이 열린 거예요. 난 펐어. 한 바가지를 펐는데 네. 더 많은 물이 지나갔어. 그런 느낌?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의 물반 고기반? 아니요. 그냥 다 흘러갔어. 물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또 지난번에 거의 한 2달 조금 안 되셨는데 나오셨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4분기 실적 되게 기대된다. 네. 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진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렇죠. 1분기는 더 기대됩니다. 이게 더 안 좋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안 좋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아주 충분히 잘 만들어냈고요. 삼성전자는 딱 맞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무조건 이거보다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예. 1, 2, 3, 4 계속 이렇게.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번 4, 4분기를 보건데 네. 네, 과연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기대만큼 나올 것이냐. 지금 분위기면은요, 대략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냐면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분기 영업이익이 적어도 23, 4, 5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25조. 네, 25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분기가요? 네, 1분기가 25조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25조 이상이 나오면 뭐 2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25만 원 미만이면 조금 고민 좀 할 것 같아요. 25조 미만이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한 23조 미만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26년도 영업이익 눈높이가 120조에서 130조 거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네. 그게 2분기, 3분기, 4분기 더 높아진다라는 가정하에 네, 네. 1분기는 한 25조 안팎은 깔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100조를 넘긴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100조를 당연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조 다 오지 않았어요? 아니, 1000조? 아, 1000조. 아니다. 잠깐만요. 숫자가 너무 많아. 10배니까 저는 시총 얘기한 줄, 시총 1000조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영업이익 100조는 지금 감안된 주가입니다. 아, 그쵸. 예. 네, 영업이익 100조 지금 우선조하고 합산해서 1000조가 넘었으니까요. 네. 100조는 나오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한 120, 30조를 하면 소위 말하는 20, 30%의 공간이 열리니 뭐 20만 원 지금 뭐 시중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격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차피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네. 1분기 실적부터 최근에 또 이제 딜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그걸 반영한 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삼성전자는 1분기만 잘해주면 되게 탄탄대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시 그 반도체 원시 공정이 잘 안 됐으면 아예 1분기부터 실적 제대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이제 수율이 문제이긴 한데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원시가 잘 만들어졌다는 그 가정이 우리가 그 가정법을 세울 수 있는 실적을 만들어주면 HBM4도 잘 납품할 것 같아요. HBM에 들어가는 D램이 이제 원래는 뭐 A, B로 했다가 네네네. 원C가 좀 불안했다가 그거를 재설계하면서 원비가 불안했고 원B도 불안했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원시는 아예 새로 간 거죠. 아예 새로. 아예 새로 간 거. 예. 근데 이게 지금 갔다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대단한 건데 한 1년 반의 격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하이닉스하고 상당히 많이 따라. 사실상 따라온 게 아니고 동급 또는 역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원비로 지금 잘 만든 거.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패키지 공정상의 뛰어남 뭐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는데 뭐 HBM4도 있으면 그다음에 HBM5도 있어야 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분위기면.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원C를 잘했다면 4뿐만 아니라 5까지도 보통 지금 보니까 갈 수 있다. 그 DDR 램 한 세대를 가지고 HBM 한 두 세대 정도를 커버리지 하는 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HBM4뿐만 아니라 5까지도 진도가 빠지는 거니까 그럼 되게 삼성이 되게 창창해지는 거죠. 이번에 하이닉스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9조 넘었잖아요. 네. 와,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반도체의 힘이죠. 네. 거의 뭐 TSMC 뺨 때릴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삼형제였으니까 패밀리잖아요. 저기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패밀리였는데 예. 모두가 다 높은.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이 이런 정도의 마진율이 나왔다라는 건 반도체 쇼티지가 분명히 맞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26년 내내 반도체주가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 같아요. 혹은 상반기까지는 대부분들이 이제 좋을 거다라고 봤고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인. 그럼 이제 주식을 상반기에 정리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되게 고민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미 이제 그 반도체는 그 시각을 28년으로 돌리셔야 돼요. 28년도요? 네, 28년으로 돌리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은 27년도 1분기까지는 무조건 좋다는 가정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7년도 실적은 후반기 실적 중요하고 28년도 될 거냐 여부인데, 일단 메타 같은 그 빅테크들의 그 캐펙스 26년도 전망치를 보면 네. 굉장히 높아져서 26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보니까 네. 자본 지출 엄청나게 더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26년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27년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와 28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까지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지만 28년에 대한 어떤 좀 비스무리한 확신? 이게 없으면 올해 그 중반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27년도는 시간이 갈수록 딱 1년 후는 바로 답이 남아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이 문제니까 항상 28년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만이라도 가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사이클로 인해서 할인받던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만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28년도는 뭐 27년보다 잘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심지어는 험악하게 얘기하면 26년도 실적에서 실적 증가가 없이 27년, 28년 그냥 옆으로 쭉 기어도 주가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주식들을 봤을 때 성장률, 성장세가 꺾이면 주가도 먼저 부러지는데 네네. 오히려 사이클이 컸던 산업이기 때문에 네. 큰 사이클 없이 적자 내지 않고 다시 꾸준히만 가도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문 투자자들은 언제 발 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이클 예전에 많이 보던 사람들. 예, 지금 계속 저희가 끊임없이 27년, 26년은 끝났고요. 작년도 연말에 끝냈어. 26년도 보는 거는. 선반영 했다. 예, 그러니까는 27년도 좋은 것 같은데 이미 27년도 1분기에 대한 확신은 지금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27년도 후반기하고 28년도가 되느냐? 왜 자꾸 이 짓을 하고 있느냐? 26년도 초입에 왜 28년을 얘기하는 이런 웃기는 꼴을 보이고 있느냐? 네. 탈출을 못하면 죽었으니까 과거에.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너무 꺾어지니까. 다운 사이클 전에. 뭐 수십조 돈 벌던 사업이 갑자기 적자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은 야, 이거 호시탐탐하다. 이거 도대체 언제 도망쳐? 분명히 여기 이거 반도체는 태어난 이래로 사이클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 피해갈 수는 없으니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 생각 지금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클이 아니고 이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기어준다. 그래서 28년까지 옆으로 기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가격을 많이 줄 겁니다. 이게 우리가 21년도에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절대 반도체가 안 떨어질 것 같았으나 네. 아주 그냥 비명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때는 이어질 거야 라고 했다 떨어지니까 작살이 났었고, 네네. 지금은 다들 언제 떨어질까? 언제 팔까? 이거 보고 있는데. 21년, 22년 너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트라우마가 또 있어요. 예, 그 트라우마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네. 근데 과거의 그 틀에서는 지금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더더욱 HBM을 비롯해서 이게 기존의 사이클이 있는 그 뭐라고 하면 그냥 범용 디램은 더더욱이 아니니까 맞춤형으로 가고, 그래서 이 시장이 또 이어질 것이다. 이 논리가 지금 더 힘을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2년도, 23년도에도 왜 그렇게 꼬그라졌느냐. 오더컷이 나왔으니까 꼬그라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보도 아닌데 엄청난 물량을 미래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들었다? 디램값 현재 높으니까 무조건 만들었다? 아니에요. 설득 당했으니까 지은 거예요. 우리가 다 사갈게요. 이랬는데. 그렇지. 그거를 영업단에서 얘기했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재작년인가 하이닉스에서 캐펙스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요청이 들어와도 설비 투자는 확실한 검증을 거쳐서 하겠다, 이런 톤으로 다 얘기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겠지. 너무 뻔한데 영업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여기 이렇게 확정 졌어요. 계약금도 준대요. 다 서류도 다 받아왔어요. 이러니까 빨리 이거 증설을 하셔야 돼요. 이만큼 요구하는데 이거 팔 수 있어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러고 계약서 들고 뛰어왔겠죠. 그래서 만들었겠죠. 그래? 진짜야? 확실해? 이러면서 만들었겠죠. 근데 나니까 뭐야? 죄송한데 저 계약금 안 받을 테니까 좀 물려주세요. 네, 컷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죽게 생겼어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궤심해서 다음에 자르면 되잖아. 네. 근데 또 갑이니까. 상대가 누구냐? 고객이. 상대가 뻔하잖아요. 네. 뭐 애플,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 몇 개,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오더컷 다시 팔아줘. 이러면 팔아야죠. 팔아야죠. 네.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당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또 하나의 변수는
공급이 는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재미난 게 그저께 ASML 그 수주 네. 잔량 나왔는데 네. 상당히 높은 전분기 대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수주 잔량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거 누가 사간다는 거죠.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 물론 이제 인텔도 있고 네. TSMC도 있긴 한데 규모 보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명히 시켰겠네. 이렇게 규모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EUV 장비가 몇 대 있으니까 뭐 한두 대씩은 또 사가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설비 증설 시작한다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설비 증설이 노광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의 사이클, 아까 그 사이클 투자자들의 어떤 몸에 배어 있는 기질 DNA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네네. 증설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애플한테도 가격 몇십 % 높였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네. 있고, 여전히 쇼티지고 HBM은 또 늘린다고 해도 계속 병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뭐 사실은 공급을 일정 수준 어디 수준까지만 늘리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가수요가 얼마인지 우리 몰라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5달러에서부터 DDR5 16기가 기준으로 5달러에서부터 막 가격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어떤 유통업체가 이 현재의 이런 미래를 예측했어. 그래가지고 한 15달러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던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유통 물량을 다 쓸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냥 돈 빠져서 앉은 거지. 그 사간 사람은 싸게 사간 사람. 사간 사람은 완전히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 재규적으로 소로스가 말한 재규적으로 자기 강화적인 흐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20 돌파하고 25 돌파하고 계속 올라오니 어떻게 됐겠어? 야 일단 무조건 산화 이렇게 안 됐을까요? 저는 뭐 상당 부분 그렇게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수량을 다 체크해서 공급을 늘려도 문제는 가수요가 꺾이면 매수세가 확 꺾일 수도 있다. 이건 지금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어느 시장에든 가수요가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 마스크. 마스크요? 코로나 때 마스크. 네, 코로나 때 마스크. 네네. 네. 저는 다행히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날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집은 몇 박스씩 집에. 그렇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사할 때 보니까 네. 몇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증설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택 뭐 P5도 그렇고 청주 M15도 네. 그렇고 증설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도를 빨리 이제 높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해서 일부 또 소부장들은 많이 올랐어요. 네, 소부장들이 드디어 가는 거죠. 예. 기다리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자닉스에서 네. 소부장으로 가면 어떤 신호로 이어질 것? 진짜 급하면 용인 클러스터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증축이잖아요.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잖아요. 네네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없는 자리에 조금 낑겨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대적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하려면 물론 이제 용인 시간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정말 밝게 본다.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5년간 더 가. 이러면 당장 해야죠. 막 설득을 해서라도 빨리 전력 깔아주세요. 뭐 하면서 용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했겠죠. 근데 지금 뭐 온갖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 용인에서 해야 되냐, 뭐 또 새마을로 가야 되냐,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겠어요?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없는 거예요. 제한적 증설이라고.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공급업체들은 현재 쇼티 상황들을 최대한 누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한적으로만 좀 늘려가지고 가격을 안 떨어뜨리고 최대 목표는 그거죠. 뭐 지금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가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최대 목표인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확정 계약. 네. 장기 계약. 네. 그 기대감이 참 있는데 아직까지 그 뉴스는 별로 없고. 네. 오늘 컨콜했는데 그 장기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시장은 일단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뭐 그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멀티플 상향 요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중요한 게 멀티플 상향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지금 실적이 2배 차이 나거든요. 하이닉스가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2배 높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2배나 높은데 마진율도 더 높고요. 근데 주가는 마이크론이 더 높아요. 시총. 네. 그렇죠. 네, 시총은 마이크론이 더 높으니까 한국은 한국적인 상황도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멀티플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이게 있어서 요 멀티플 풀리는 게 사실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배당 더 확대하고 자사주도 12조 원어치 소각을 하고 네. 뭐 주주 환원은 열심히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행을 하고 성에 안 차시는 것 같고요. 2%대잖아요. 네?
2%대. 2%대라는 게 시가 배당률 2%. 시가 배당률로. 네, 시가 배당 2%대. 물론 이제 작년 연말 시가로 따지면은 뭐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뭐 되게 성의 있게 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외국 회사들에 비하면 뭐 아직 많이 부족하죠. 1년에 47조씩 버는데 네, 예. 그렇죠. 아 내년에 더 벌 거잖아. 내년에 더 벌죠. 네네. 뭐 한 네. 하이닉스도 100조 뭐 얘기 나오고 네. 자동차 한번 볼까요 참? 아니 안 그래도 현대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현대차요? 아 우리는 저렴한 주식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음. 안 저렴하지 않나요 이제? 아 그 네. 왜 PER 4배 5배, PBR 0.4, 네. 0.5배 할 때는 되게 좋아하셨고 네. 여러 차례 또 말씀하셨고 이제 경계선에 왔습니다. 자동차는 반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밸류에이션도 아니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로봇 밸류에이션도 아닌 것 같고 뭐 복합적인 밸류에이션이라 현대차가 뭐 테슬라하고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거고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거는 도요타니까 네. 예, 도요타하고 따져보면 지금 자동차 밸류에이션은 채워졌어요. 거의 토요타가 한 10배? 네, 그거 조금 아마 넘는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뭐 네. BMW나 독일차 메이커들도 PER 한 7배 뭐 이러더라고요. 네네. 이게 성장이 꺾였다고 생각하는 산업이라서 그렇죠. 많이 못 추죠. 그러니까 도요타 수준을 왔으면 자동차로서는 다 왔고 아하. 요 다음 게 이제 문제가 로봇. 되겠죠. 그렇죠. 로봇.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 주 반, 로봇 주 절반까지는 모르겠으나 로봇 네. 주로 돼 가고 있어요. 사실은 믿진 않고 있습니다만 노조가 성명서를 냈잖아요. 예, 예. 저는 그게 조금 웃겼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일부러 그냥 아예 틈도 안 주려고 하는 노조의 반응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노조의 허락 없이는 로봇을 공장에다 쓸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그게 딱 주가 고점 만들어. 근데 만약에 저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노자가 두려워할 정도의 그 일이면 지금 현대차는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가야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니 어느 나라의 어떤 로봇이 노조가 반대할 만큼 일을 잘하는 로봇이 지금 있나? 제가 보기엔 없는데.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나중에 되길 수는 있겠죠. 근데 벌써부터 사람들 노조가 자기 직업 잃을까봐 직장 잃을까봐 걱정할 정도의 로봇이 지금 나온다고? 저는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말이 된다면 네. 2배도 모자르죠. 2배가 뭐예요? 시가총액 100조에서 200조가 더 모자르죠. 아. 네, 훨씬 더 가야 되죠. 네, 훨씬 더 가야 됩니다. 네네. 네.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다 지분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쵸. 합쳐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난리날 문제죠. 난리날 문제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좀 주가가 너무 먼저 갔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조합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로봇이 실제화하지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수준 아닐 것 같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을 정도의 로봇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을 로봇이면 이건 전 세계 탑 로봇 주식이 되는 거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노조분들이 신문 보고 썼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이렇게 현대차 주주분들을 위해서 좋은 상상하시라고 그냥 가정법 쓰시는 거예요. 너무 믿지 말고. 네네네. 네. 노동조합이 가서 그 로봇을 보고 왔어. 예. 하는 일을 옆에서 보고 왔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우리 일자리 뺏겠는 걸? 이래서 정말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 그런 성명을 썼다. 이거는 뭐 그때부터 이제 대환장 파티가 나는 거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쓰인다고는 하지만 제한적으로 쓰인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노조가 와서 이거 안 돼, 못 들여놔. 우리 직업 뺏겨. 이 정도면 진짜 만약 이 정도면 구글도 한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 얘기를 했지만 예. 아니 지금 현대차는 그 로봇 안 들어가도 돼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 로봇 쓰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 아 다른 회사들이. 네, 그러면 글로벌리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가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주주가 현대차 그룹이 난리 나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주식을 하실 때는 이런 가정법은 쓰셨다가도 빨리 제자리로 들어오지 못하시면 시장에서 이렇게 호구됩니다. 약간 좀 오버슈팅 될 때요. 예,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왜 됐는지를 아는 거는 괜찮지만 내 마음이 같이 오버슈팅 되면 이거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식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는 순간 보유 편향이 있으니까 이런 꿈을 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현실 도래하려면 10년 지나야 되는데 그냥 오늘 내일 그냥 다될 당장 것 온 것처럼 꿈을 꿔버려. 땡겨오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시장 그런 메커니즘을 좀 움직이는 게 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미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약간 들떴죠. 흥분했어요. 이제 로봇 주식으로 봐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직 실적 추정치는 바 올라오질 않지만 멀티플만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대감만.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장이 없던 기업이 성장이 달리니까 그동안에 자동차는 이익 대비 4배, 5배, 6배, 7배 이 정도 받으면 땡이었는데 갑자기 10배를 넘게 된 이유는 자동차 때문에 오른 건 아니다. 그다음 돈 잘 버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뭐야? 성장 동력이 있었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올리는 건데 이 성장 동력인 이 로봇이라는 게 요즘 우리나라 수많은
그 로봇주 보셨잖아요. 네. 네, 무지개 로봇은 지금 실적 없는. 예, 7,000배, 7,000배. 7,000배? 이익으로 회사 본전 찾으려면 7,000년 걸렸잖아요. 이게 로봇의 파워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상상력 자극 1등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정말 웃기게도 진짜 로봇 태권브이하고 아톰 생각하고 있을 거라니까. 와, 그 주식 사는 사람들. 14조가 넘었네요. 레인보우. 예, 이익 없잖아요. 사실은 7,000배가 말이 안 되는 게 그 7,000배 나올 수가 없어.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익 한번 나온 거를 막 연으로 다 쫙 쪼개가지고 은박지처럼 쫙 그 이익을 갈라 넣어가지고 배수를 떼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익이 없는 회사라서 사실은 멀티플은 안 나와요. 그 PER 배수는 안 나오는데 어찌되었거나 이 그 로봇은 꿈을 자극하는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가장 잘 이용해 먹은 사람은 머스크고 예,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과거보다 정말 그럴싸한 로봇이 만들어진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사람처럼 걷고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이제 그 노동 현장과 업무 현장에서 사용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문명의 편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 무조건 사용한다. 라는 측면을 보면 되돌아갈 수가 없죠. 예, 현대차는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주가가 얼마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시가총액 막 5, 60조 받던 때랑 120조 원에 달했었을 때랑 네. 지금은 다시 또 이제 100조 원까지 내려왔을 때랑 네. 이게 또 우리는 얼마의 가격을 주고 살 것인가가 또 중요하니까 네. 상황에 따라 또 이제 판단은 달라져야 하는 거. 저희의 매수는 최근에 멈췄습니다. 네. 예전에 시총 뭐 5, 60조 할 때는 많이 샀죠. 많이 샀고 들고는 있는데 더 이상은 이 가격에서는 저희는 못 사겠다. 저희의 기준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배당 수익률이 또 꺾여서 그래. 배당 수익률이 5% 미만으로 꺾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로봇이 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건 실무에까지 쓸 수 있고 실무에 쓰는데 얼마 시간 안 걸리고 그게 팔릴 수 있는 로봇이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이 회사는 돈도 잘 버는데 신규 성장 동력도 또 가지고 있네. 이렇게 되면서 아주 쉽게 질릴 거야.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퍼 20배까지는 쉽게 갈 수도 있어요. 밸류에이션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꿈은 저만큼 제껴두고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즉 자동차로서도 괜찮은 회사인가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게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막 5, 6%가 밑에 깔려 있을 때랑 네. 또 그게 아닐 때랑은 또 이제 접할 때 다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로봇주들까지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한 지난주까지도 이제 조금 이제 로봇주가 좀 변동이 있었어요. 좀 빠지기도 했었고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 여의도에서 뭐 밥집에서도 로봇주, 식당에서도 뭐 이렇게 카페에서도 로봇주, 네. 길거리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로봇주 얘기하고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CES 직후부터. 네네네. 그러니까 좀 광풍은 좀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2차 전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소재예요. 자, 이건 제가 예언을 했어요. 한 2달 전부터 예언을 했는데 로봇은 올라오면 2차 전지하고 게임 안 된다. 2차 전지는 뭐 해봐야 소재일 뿐이지 않냐. 이거는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이게 물리적으로 진짜로 나와가지고 AI하고 접속이 된다는 이렇게 접목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면 이건 뭘 하겠느냐 이걸로. 엄청 다양한 거 하지 않겠느냐. 벌써 이미 그 가정용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아주 초보적인 거잖아. 로봇으로 따져보면 아주 초보적인 건데도 청소기 시장이 다 로봇으로 넘어갔잖아.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로봇이 나오면 안 쓰겠어요? 사실 뭐 우리 이미 로봇 많이 쓰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 세탁기 로봇이잖아요. 네. 기계, 자동화 기계. 식기세척기도 사실은 이제 반자동이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찮아서 그렇지 옛날 그 어른 깨고 빨리 하던 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완전 자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귀찮아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또 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인간의 문명사의 흐름은 항상 편리함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도 점점 많이 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인당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로봇 나오는 거는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 문명의 이기라고 했던 게 사실상 반자동 로봇이라고 따져보면 그 어드밴스한 로봇은 완전 자동 액티브 로봇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다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엄청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주식시장은 그거를 또 선반영하고 과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인데 그거는 좀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금 그 SPG 같은 회사 전 좋아합니다. 그 회사. 감속기. 잘하고 한국에 이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출 300억 나고 있는 주가가 거의 한 3조 갔어요. 이거는 이익 300억이 아니고 네, 그 감속기나 메카트로닉스 이런 쪽에서 합산해야 1,000억이 안 나요. 네. 이런 신기술 쪽에서. 물론 앞으로 좋아지겠죠. 근데 벌써 이미 주가는 안드로메다 가 있어. 참 안타까운 거지. 이 부분들은. 결국은 여기서 피해자가 속출할 거다. 시간이 지나. 거품이 빠지네. 근데 또 사실 그게 주식시장의 한 면이고 네. 시장의 또 일부기도 하고 또 사실 또 그렇게 거품이 있어야 또 코스닥이고 그 코스닥 이야기 나온 김에 되게 뜨겁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 과연 2달 전에 코스닥은
우선은 좀 정화되어야 할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화되기도 전에 열기가. 그래서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소영 의원 말을 증언을 들어보면 예. 코스닥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이 잘못된 것이 수정돼야 된다는 얘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그 코스닥 3천 이야기는 그 코스피 5천 위원회에서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또 언론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은 코스닥 3천이다. 예, 그거 얘기하신 분은 지금 석고 대제를 하든가. 아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우리는 빨리 정화해서 언젠가는 3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코스피 5천 할 때서 설마 에이고 니들이 하겠어?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0조를 더 버는 바람에 1000포인트가 그냥 올라가 버려서 그렇죠. 이렇게 빨리 오긴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본인들도 알고 있어. 그 코스피 5천 위원회도 이익 증가로 인해서 빨리 5천원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4천원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거 5천 됐는데 그럼 3천도 만들겠네. 이러면서 이제 불나방들이 그냥 군집을 모여서 그냥 이렇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2의 2차 전지 상황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블 측면에서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경험했잖아요. 2차 전지 때 제가 욕을 많이 먹은 랭킹에 들거든요. 욕바지 랭커. 당시엔 다 그랬어요. 다. 네. 그 2차 전지에 대한 거품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뭐 매장을 시켜버릴 정도로 막.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는 팍팍 박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흡수해요. 자기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피 3천은 현재 시장이 전혀 정화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재판이 명확합니다. 네. 이거 빨리 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퇴출이 너무 없어서 퇴출을 많이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잘못된 부정 주주의 이익을 깨는 행동을 하는 기업들을 빨리 가려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기대 난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거래소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안 했던 애들이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고 그 밑단에 또 증손자 회사가 있는데 그 증손자 회사를 상장하겠다는 거를 예. 그걸 왜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엘모그룹. 네. 그걸 대통령이 할 일도 많은 분인데 왜 그런 소소한 것까지 얘기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그 문지기들은 뭐 하고 있냐고. 그럼 문지기들이 직무유기지. 거기서 못하고 있어요. 상장하는 거 어디에 상장하는 거예요?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를 그동안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도대체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사실 근데 거래소의 일 성과라고 하면 많이 상장시키고 많이 거래되도록 하는 게 또 한국거래소의 그 KPI이기는 해요. 전통적인 방식에. 지금 버튼 잠깐 누르신 것 같은데요. 발작 버튼 눌렀나요, 네, 제가? 지금 버튼 누르셨는데. 큰일 났다. 그게 KPI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산업사회의 그런 구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산업자금의 조달을만 해주는 것이 그 주식시장의 어떤 강령이고 목표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미국 떠나는 거예요. 환율이 추락할 정도로 미국으로 떠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마인드밖에 못 가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관료들이라서 그래요. 관료 출신이라서. 우리는 자금 조달 열심히 해줘서 이 모양인 거야. 투자자들이 돈만 계속해서 넣어주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이번에도 거래소 저기 옆에 있는 NXT 생겨가지고 점유율을 뺏기니까 아이디어라고는 시장을 더 늘리겠다? 네, 거래 시간. 그러면 거래를 빈번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거죠. 그러면 거래를 빈번하게 하면 누가 좋아요? 거래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는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거래를 빈번하게 할수록 깨진다는 건 이제는 진짜 동네 강아지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그 짓을 한다고? 거래소에서 앞장서서 투자자들의 등에다 빨대를 꼽아서 쪽쪽 골수를 빨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래소가 할 짓입니까? 확실히 발작 버튼 누르기. 이거는 거래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금의 용광로를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게 해줘야 되지만 네.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선을 파는데 썩은 생선들을 중간중간에 끼니까 처음에 이거 좋아요? 막 이래가지고 새로 들어왔어요. 이랬는데 집에 갖고 가봐서 먹어봤더니 완전 썩은 거야. 아니, 그런 썩은 생선 먹고 몸에 탈라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가게 가지 마.
그렇죠. 다시는 안 가죠. 저기 하면 몸 버려. 잘못하면 나 죽을 뻔했어 지난번에 저거 먹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지금 썩은 생선 가게라니까. 썩은 동태가 질비하다니까. 아, 동태는 안 썩는구나. 썩은 오징어가 그냥 질비해 지금. 아, 그래서 관료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자본의 시대가 왔으니 완전히 자본주의식으로 하자. 우리나라 얼마나 후진 나라냐면요. 선진국 증시에서 증권 거래소가 상장이 안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안 된 나라가 몇 군데 이제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도 거래소가 생기면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 플레이어들은 세계적인 플레이어, 삼성, 하이닉스, 현대, 뭐 무슨 조선 업체들, 방산 업체들, 그다음에 요즘엔 심지어 화장품 업체들까지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애들 호날두, 메시, 호나우딩요, 손흥민 데리고 조기 축구하고 있어 지금. 감독이 호명 보내. 네. 저는 인신공격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돼. 아니 얘네들 내리고 빅리그 가야지. 빅리그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런 관료 출신들이 주식을 아예 모르는, 해본 적도 없고 해봐야 ETF나 조금 해봤을 투자자들의 아픔도 1도 모르고 그다음에 장난치는 애들이 어떻게 장난치는지도 모르는 이런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마지막 인생 막판에 큰 월급과 명예를 가지고 퇴직할 경제 관료들이 들어오는 이 상황들, 이거 개혁하지 않으면 이거 코스피 5천 가도 미래 없습니다. 네. 증시각도기 TV에서도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나? 제가 뭐 남의 채널 뭐 폭파시키려고 한 줄 아세요? 아유, 전 더 심해요. 더 심해.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시장부터 정화를 해놓고 좀 발 빼시는 것 같은데. 믿음직한 가게로. 아니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아니 무슨 지금 말을 뭐가 필요해?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이거 안 하면 우리나라 미래 알겠습니다. 없어요. 주식시장에. 저도 그거 우려하거든요. 거래 시간. 물론 이제 거래 시간이 늘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게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근본적인 이유가 맞나? 아니 싶기도 하고. 애당초 주식을 안 해본 사람을 거래소 사장을 왜 시키냐고. 예? 그거 모르세요? 관료들은 한 주당 3천만 원 이상 주식 못 사는 거? 못 사요. 주식을 알겠냐고. 그리고 물려는 받겠어? 주식을 안 했는데 물려는 받겠냐고. 물렸을 때 그 아픔. 그다음 사기치는 회사들, 사기꾼 같은 회사들 가려낼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상장 많이 시키면 나는 그쵸. 자금 조달을 많이 시켰어. 맞아요.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한국거래소 예전에 제가 취재할 때 보면 매년 100개 이상씩을 상장을 해야 네. 한국거래소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맞추려 막 연말에 상장 심사에 계속 내주고 막 땡겨서 상장시키고 막. 제가 지금 남의 채널이라서 쌍욕은 못 하겠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너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이제 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코스닥 3천을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사실 코스닥에는 과거에도 밸류에이션이 있던 시장도 아니었잖아요. 아니 코스닥 3천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 코스닥 3천 갈 거면 거래소 3만 가야 돼요. 그 정도의 일이다. 더 하지. 3만도 더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코스닥 3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어도 한 7, 80% 그 다음에 떨어질걸요? 아하.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목별로는 그 퇴출되는 기업들 속출하고, 부도 나가지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90% 이상 빠진 애들 속출하고, 전 경험이 있거든.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아니,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그런 흐름 나왔어요. 그리고 착살이 예. 났죠, 코스닥. 예. 지금 그거 또 깔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그 거래소를 경쟁 시스템으로 넣어야 돼요. 세계적인, 우리가 나스닥하고 맞짱 뜨겠다. 응? 그래서 이렇게 키우겠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라 오라. 자금 조달할 수 있게 해줄게. 용광로로 만들겠다. 해외 투자자들이 오라. 지금 나스닥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뉴욕 익스체인지도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S&P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못할 이유가 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족해서?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한국 사람 훌륭한데, 물론 이제 외환에 24시간 거래도 만들어줘야 되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뭐 공시도 영어로 만들고, 외국어도 잘 통해야 되고, 자료도 영어로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요. AI도 잘 됐는데 왜 못해? 할 수 있는데 그럴 생각을 관료들이 할까요? 나 여기서 잘 먹고 그냥 잘 들어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지. 그리고 KPI도 말도 안 되는 KPI나 만들어 놓고 말이지. 시장을 선진화 시켜 놓고 그런 KPI가 의미가 있는 건, 시장을 선진화 시켜 놓으면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 가서 상장하냐 마냐 막 그러잖아. 그죠? 여기서 네. 받아내지를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을 선진화 시켜 놓고 그다음이 뭐 상장을 많이 받고 이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선호 관계가. 투자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골수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집단 속에서 내던져 놓고, 지금조차도 아니 오죽했으면 외환이 흔들려? 미국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없던 변수잖아요, 과거에. 이거 제가 보니까 한국 거래소 잘못이에요. 외환 위기는, 한국의 외환 위기는 1,500원 가까이 가는 외환 위기는 한국 거래소가 촉발시켰다. 그 믿음을 잃어서. 네, 그렇게 오래도록 해서. 아닙니까? 맞짱 토론 한번 할까요? 누구랑? 거래소 관련 관계자들하고. 네. 증시각도기 TV에서. 네.
풀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좀 코스피 쪽은 그래도 뭔가 좀 개선이 돼 가는 것 같고. 아니 어렵지 않아요. 예. 상장하면 된다니까. 상장하고 이 영리추구형 사장을 딱 세워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한국거래소가 상장이 돼서 막 네. 주주들이 실적 신경 쓰고 하면 당연하지. 한국거래소 돈 더 벌어야 되니까 거래 시간 더 늘리고 막. 근데 거래 시간을 그러지 않을까요? 늘리는 게 아니고 네. 외국 갔던 돈 들어오게 해야 돼. 그다음 배당도 많이 주고 질을 좋게 해야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아니, 자 그러면 백화점을 열었는데 상품은 그지 같은데 백화점 거래시간 뭐 막 아침 24시간. 새벽 이제 그렇지 24시간 뺑뺑이 돌려봐요. 그 장사 되겠어요? 해장국집처럼. 예. 그럼 지하에 콩나물 국밥이나 먹으러 오지. 그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명품관 만들고 브링브링하게 해야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참고로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자면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한 회사가 어딘가요? 주주환원이나 해서 주가까지 올린 회사가 어딜까요? 상장사 중에서요? 상장사 중에서 이거를 제일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진짜 브라이트하게 브링브링하게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딜까요? 현대차 그룹도 꽤 많이 했고. 아니 주가도 올라갔어요. 주가도 올라가고 APR? 주주 환원을 엄청나게 실행을 예, 해서 예. 자본 효율을 높이면서 네네. 그래서 주주들한테 실질적으로 환원을 했고 네네네.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그 레퓨테이션이 올라가서 주가도 미친 듯이 올라간 회사가 있어요. 메리츠 금융이요? 맞죠? 예. 바로 답 예. 나오잖아요. 네네. 메리츠 금융 이번에도 주주 환원 50%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래소가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쉽지. 거래소를 메리츠 금융처럼 만들기는 쉽지. 네네. 무슨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리츠 사장을 거기다 옮겨 놓으면 돼. 그럼 되지 않나요? 그럼 저 대신에 정권을 주는 거죠. 정권을. 근데 정권이 아니라 전권을. 예, 그냥 전권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눈치 보고 정부 눈치 보고 그리고 정부가 핸들링 하려고 하고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기재부 원래 사람들이 관료 결국 출신이 제가 한국거래소 이사장 가니까요. 그러니까 네. 8명 중에 1명이 증권회사 사장이었고 나머지 전부 다 저기 그 경제관료들이 들어갔어요. 아니 난 너무 답답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SEC를 정상화시키고 지금의 주식시장을 만드는 데는 누가 혁혁한 공을 세웠겠습니까? 사기꾼이에요. 케네디. 네? 주가 조작범 케네디. 그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인가?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버지 케네디. 그 SEC의 첫 번째 초대 회장이잖아. 네. 그 완전 사기꾼이거든. 주가 조작범이고. 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도둑놈은 도둑이 제일 잘 잡을 수 있어. 그 도둑을 넣은 거.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다 루즈벨트 수법들 다. 예, 그걸 그대로 다 받아서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SEC의 기초를 기가 막히게 쌓은 거죠. 아들 대통령 만들었다. 그러니까 증권 감독 당국.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그냥 시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시장의 그 리더가 돼서 끌어줘야 되고, 그다음 정부는 이제 손 놓고 주식회사로 넘어가서 그냥 아예 상장 회사가 돼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는 거의 그냥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처럼 되어버려가지고 민간 회사인데. 기자 출신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 알고 계신. 그쪽에 출입하셨었죠. 그죠? 저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의 저자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렇죠. 예.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이거는 정확히 알고.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명확하죠. 이거 저희 방송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몸을 사려야 됩니다. 아, 농담이에요. 회사가 제가 무슨 커져가지고 저희는 금융회사 아니고 회사가 커져가지고 언론사니까. 이렇게 사장님이라서. 예. 거기 나가서 그럼 제가 흥분을 해도 됩니까? 그럼요. 난 더 농담입니다. 계속 바람 넣지를.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이대호의 발작 버튼은 무엇인가 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시장 이야기로 또 이어가서 보면은 네. 지금 고객예탁금이 100조를 넘었더라고요. 네. 와, 막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머니무브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네, 머니무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예금에서는 넘어오고 있고 뭐 맞습니다. 부동산에서까지 넘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도 돈을 벌고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어떤 지속 가능한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실질적인 자본을 어디다 배치하는 게 우리나라를 가장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뭐 교육열 때문에 매우 뛰어난 인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워낙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이거 서로 협의해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자원을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콘크리트 덩어리에 배치됐죠. 콘크리트가 막 예를 들어 거기다 물을 주고 막 이러면 막 꽃도 나고 열매도 나고 이러면 괜찮아요. 막 엄청 두리안이 막 주렁주렁 달리고 그러면은 중국에 팔아먹고 하면 엄청 좋잖아요. 근데 그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월세 환산 수익이라는 게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막 100억 갖다 때려 부었는데 1년에 2억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100억을 갖고 있는 사업주야. 100억을 투자했어. 1년에 2억 나와. 근데 우리 나라가 전체에 모여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아주 옛날엔 괜찮아요. 버는 돈을 적축하는 개념이니까 어떤 자본의 그 뭐랄까 축적도 필요한 거니까 어느 때까지는 이게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한된 자원을 어디다 넣어서 갈 거냐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삼성전자가 먹여 살리는 사람 또는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하나로 수십만 이상이 먹고 살고 그리고 배후 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죠. 예. 오히려 삼성전자 요즘에 하이닉스 저 성과금 엄청 받아가지고 그 동네 집값이 뜬다면서요. 그걸 많이 오른다. 예. 그러니까 기업한테 투자를 해서 리턴 값이 좋으면은 그냥 다 살아, 다 주변이. 그 도시 하나가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어디다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부를 위해서 좋을 것?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 그럼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자원 배치가 그렇게 되도록 물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느냐? 물꼬가 부동산으로 가게 그렇죠. 다 그 물줄기를 그쪽으로 다 열어놨단 말이죠. 네. 기울기를 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뭐 꽃이 폈는데 제가 꽃이 펴서 가봤더니 두리안인 줄 알았더니 곰팡이만 피어 있어.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기업 같은 데로 가서 그렇다고 뭐 이상한 부실한 거라든가 사기꾼한테 가면 안 돼. 그래서 거래소가 중요해. 사기꾼 걸러내야 돼.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서 이런 기업들이 꽃을 피워서 직장인도 많이 청년 취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무시하겠어요. 이번에 사나이 다카시 사나이 네, 총리처럼 다른 나라한테도 계속 폴더인데서 받을 수 있는 거 잘 되면 예. 시진핑도 탁 웃으면서 허리 굽혀서 인사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잘 나가면 우리가 코스피로 수익을 제대로 못 냈던 사람들이 코스닥으로 막 오고 있고 네. 코스닥도 이제 막 레버리지를 산다고 하고 왜 코스닥은 팔고 코스닥 레버리지를 산다면서 요즘에 네. 보면은 그러니까 또 돈은 또 엄청나게 들고 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막 과하게 갈 우려 염려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거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선제적으로 썩은 생선들은 치웠어야 돼요. 꾸정물에 맑은 물 넣는다고 꾸정물 안 되나요? 지금 꾸정물이에요. 근데 이건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거래소는 아직도 괜찮은 기업들이 꽤 많아.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 대비 하이닉스가 똑같은 업을 하는데 반 가격밖에 안 되니까 네. 얘는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고 네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정말 답 없거든요. 코스닥은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돈 유동성이 이쪽으로 빨려 나가는 거를 조금 막아줘야 되는데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건 중국 공산당들도 주가가 가열되면 경고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세게 하죠. 네, 경고를 계속해요. 최근에 우주항공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다음에 팹리스 업체들이 너무 주가가 오르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없어 발표하거든.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신용 금지하고 뭐 거래도 정지시켜 버리고 해서 네. 한 번씩 이제 부러뜨려 버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개념이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코스피 6천 만들겠다. 그냥 지르시더라고요. 네. 가서 내가 6천 만들겠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장이 이렇게 공정해졌고 이렇게 정화되었고 우리 이렇게 깔끔합니다. 투자해서 손해 안 보는 시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지금 같으면 코스닥은 진짜 대대적인 개편을 하려면 시장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실적 안 나오고 이익 안 나오는 애들은 다 빼서 넘겨놔야 돼요. 그렇죠. 저도 항상 그 얘기합니다. 네. 코스닥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눠야 된다. 네. 3부 리그까지 나눠야 돼요. 승강제처럼. 이렇게 기업 많은 시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시가총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럼 구멍가게 다 넣었잖아. 우리 사실은 와이스트리트도 상장할 수 있습니다. 하기사 와이스트리트보다 돈 못 버는 회사들도 상장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되게 성실하고 건실하시고 모범적이신 우리 이대호 사장님께서 갑자기 상장해가지고 자금이 100억 좀 박혔어. 그럼 어떻게 되실까? 전 이대호 사장님 믿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 믿지만 돈이 사람을 흔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렇죠. 갑자기 환경이 사람을 바꿔요. 차를 바꾸는 거야. 내가 여지껏 너무 좀 없이 살아가지고 이제 나도 조금 고급 차도 타고 싶고 뒷자리에서 앉고 싶고 나도 이제 좀 즐기고 싶고 기업가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적정하게 돈이 들어가면 기업가 정신을 더 키워주지만 그렇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코스닥은 아예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근데 왜 그걸 왜 못 막냐고. 아니 그래서 IB 하는 애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넌 앞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 하나는 사기꾼이고 하나는 찐 사기꾼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회사 생활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기사 이제 오죽했으면. 상장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엑시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네. 성장을 위한 상장이 돼야 되는데 네. 자본 엑시트를 위한 상장을 시켜버리니 상장이 이제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고들 보는 그러니까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바꿔 나가야 되겠고.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기업 공개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단어를 바꾸자. 기업 공유라는 말로 바꾸자. 왜냐면 어쨌든 IPO의 P가 퍼블릭이잖아요. 그렇죠, 퍼블릭. 그렇죠. 퍼블릭의 어원, 라틴어 어원으로 가면 이게 일종의 피플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주들한테 이렇게 내보내는 거잖아요, 회사를.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주들끼리의 공유이긴 하죠. 아니 그 대중적 공유는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대중적 그렇죠. 공유는 아니고 네. 주식을 가지는 사람끼리는 공유 맞거든요. 기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업 네. 공개라는 말을 하지 말고 기업 공유라고 글자 한 글자만 바꾸자. 그러면은 사기판이 조금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왜 상장 시켜놓고도 그 회사는 내 회사야라고 하는 그럼요. 사람들도 아직까지 네. 이거는 좀 캠페인을 해도 되겠습니다. 기업 공개가 아니라 기업 네, 그럼요. 공유다. 저 철학했습니다. 어떤 걸 한다고요? 철학했습니다. 철학? 아, 네. 전공을 철학하셨어요? 네.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철학적입니다. 농담입니다. 깊은 네. 사유에서 네. 뿜어져 나오는. 항상 또 대표님의 지론 중에 하나가 사람 많은 곳 조심하라. 네. 시장에서도 돈 몰리는 곳. 네. 근데 지금 이제 얼마입니까? 코스피가 막 5천 거의 200. 아, 코스닥이 만 1150 넘어서 이런 네. 시점에 사람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있어요. 아직. 아직 있어요? 네, 아직 특별히 이제 코스닥 빼고 얘기하시죠. 네. 코스닥도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좀 더 열심히 찾아야 되고 코스피는 좀 많아요. 아직 저평가받는 여전히 아직 주식들이요? 많습니다. 어느 동네에 있어요? 대략 동네만. 금융 쪽에서 찾아보면 좀 나옵니다. 금융 쪽에서 나오고 옛날 오래된 구닥다리들,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도 꽤 있어요. 구닥다리들한테서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그쪽으로 눈이 안 가잖아요. 건설도, 아, 건설. 건설도 있어요. 건설이라는 섹터가 있었군요. 다 잊혀져가지고. 화학은 이제 이익이 너무 안 나와서 안 되고, 예. 네네네 많아요.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도 사실은 증권주는 엄청 올랐어요. 네, 그 중에서도 싼 게 아직도 남았습니다. 증권주 중에서도요? 네, 아직 있어요. 꽤 있어요. 증권주도 이제 신고가 가는 것들도 많은데 네, 저희는 밸류로 봤을 때 보유하고 있지만 밸류로 아주 고평가나. 어디 뭐 대형 증권사요? 네, 대형증권사 저희가 3년째 보유, 23년 후반부터 사서 저희는 보통 한 번 주식 사면 잘 물고 좋은 거는 잘 안 나와주거든요. 2년째 지금 들고 있는데 이익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주가도 올랐지만 이익이 더 많이 올라서 아직 저평가다. 네, 저게 예. 메모리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시장 뜨거워진 거 보세요. 그렇죠. 이게 하우스 장사죠. 거래대금. 네, 하우스 장사라서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렇죠. 그래서 뭐 코스피 5천 시대 뭐 증권주는 또 가져가야 되겠고 자동차 부품은 이거는 어떻게 로봇이랑 연결은 안 되나? 거기 안 엮인 애들을 해야지. 엮인 애들은 이미 안드로메다 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이미 착륙해서 거기서 주거지 정해서 살고 있어요. 거기. 다른 별에서. 네, 다른 별에 살고 그러니까 있어요. 기존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로봇이 묻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묻어 있는 주식을 해야 밸류도 더 높이 받는다. 막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는 이미 저기 모르겠어요. 외계인이에요. 너무 외계인. 비싸졌으니까. 네. 네. 건설주도 괜찮게 보세요. 아 참 그 이제 주택 뭐 공급방 안 나와가지고 그거 때문이 아니고 일단 이익 대비 10배 훨씬 안 해요. 아직도 퍼5 미만도 있어요. 공사들 중에서도 꽤 많아요. 공사요? 그러니까는 약간 공공성을 가진 회사들이 아. 있어요. 네, 그 회사들 중에서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뭔가 개선될 포인트를 찾아야 되잖아. 네. 개선될 여지들이 좀 나타나야잖아요. 만년 저평가로 가면 또 이제 피곤하고. 그거는 이제 26년부터 본격화될 정책 효과가 여기에 묻어날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엄청 싼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 네. 회사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싼 상태로 있었는데 정책에 부응한다고 배당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달라지죠. 달라지죠. 예. 그 사람들이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으로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로봇으로 지금 로켓 타고 지금 안드로메다 갈 생각만 하는 거지. 따박따박 이렇게 한 칸, 벽돌 한 칸씩 올리면서 갈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누가 이기냐? 벽돌 한 칸씩 다져가면서 올린 사람이 3년, 5년, 10년 지나면 반드시 이깁니다. 사실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저쪽에서 막 반짝반짝하고 있을 때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지 않는 게 진짜 힘들죠. 그건 시기열을 짧게 가져서 시기열을 3개월, 6개월 안에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3년 봅니다. 3년을 보면 그 기업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와 3년 후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1년, 2년은 참지 뭐. 3년째 다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지금 사느냐? 시장이 빨리 알고 빨리 갈 수 있죠. 이번에 자동차가 그랬어요. 사고 있는데 올랐어요. 최근에는 못 샀어요. 언제 터지느냐는 시장이 해주는 거라서 그건 운입니다. 그러나 2, 3년의 시기열로 보면 반드시 터질 게 있어. 그냥 확실한 것만 하면 되거든요. 반드시 터질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실패를 하고 아니면 시장이 나쁘면 너무 오랫동안 안 터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그 어떤 정말로 가치가 있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이런 것들은 보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사놓고 그냥 모니터를 끄세요. 그러면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이게 뭐 과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나중에 뭐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성이 좀 있을 수 있겠고 싸게 샀을 때 환율 마지막으로 좀 요거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달러화도 좀 약세로 갔고 네. 그러면서 이제 142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 있는 이 원인이랑 또 이게 시장의 수급도 좀 바꿔놓지 않을까 당연히. 어떻게 보세요?
일본 엔화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한 거고요.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예.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재무적으로 일본과 미국은 한 배를 탔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중국의 미국 그 국채 보유 비중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를 세이프트망에서 배제한 다음부터 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금을 사고 있어요.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의 어떤 경제적 독립을 향한 움직임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미국 국채를 사줄 새로운 세력은 가장 강력한 건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압도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진 주체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휘청거리잖아요. 일본이 지금 중의원 그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인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집권을 하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폴도 인사를 한 거예요. 같이 드럼치고. 네, 우리 총리 잘한다 이런 얘기 들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한 거고. 근데 어찌 되었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엄청난 양의 돈을 풀 것 같으니 투기 세력들이 진격 앞으로 하면서 엔화 약세 총 베팅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일본 국채 약세 총 베팅을 한 거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중국 금리보다 10년물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 엔화가 계속해서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주기 힘들죠. 사주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일부 급하면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중앙은행이 일본 엔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졌죠. 뭐죠? 레이트 체크. 미국 중앙은행이 일본 엔화 값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해. 국채를 걸려 있어요. 국채 목줄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자기네 최대 고객이니. 예. 그러니까 얘네가 팔거나 못 사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덩달아 원화도 강세가 된 거죠. 그런데 한국은 조금 일본하고 궤적이 좀 다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딜링하는 친구들이 네. 이번 환율 하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된다 그러면 항상 어떤 그 사람들은 수익률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달러 갖고 있으면 이익이겠네. 그러면 아직 조금 들고 있어봐 이렇게 되니까 뭐 1,400원 더 들고 있어, 1,500 근처까지 오는데 들고 있어봐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갑자기 이게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 결제자금 빨리 결제해야 되죠. 그럼 이게 지금 달러로 들고 있는 대기 물량이 엄청 많은데 이게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화 강세로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이거 다 뒤집어서 올 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기조적으로 달러 약세잖아. 트럼프가 그랬잖아. 문제 없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달러 약세를 더 열어둔다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금가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도망갈 자산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금은이 먼저 터진 거고, 구리도 터진 거고, 원자재 다 터지는 거고, 시타델이 이제 안 하던 산업재 금속 하겠다고까지 뛰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중에 원화는요. 그럼 한국 주식시장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안전하다. 달러 자산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달러가 위험하다. 달러를 대체할 걸 찾자.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거.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미국 단기물 국채 금리는 금리가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번엔 안 내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금리를 내려서 지금 미국 금리가 몇 프로더라? 3.75인가? 3.75에서 3.5. 네, 3.5에서 3.75까지 네.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 금리 내리기 전에 미국 국채 금리가 4.2대였어요. 0.25% 콜 금리 내렸거든요. 기준금리. 네. 지금도 4.2대예요. 장기 금리 안 빠집니다. 30년 금리 다시 5% 근처까지 올라요. 이 말인즉슨 미국 돈 못 믿겠으니 미국 돈으로 국채 갖고 있으려면 이자를 더 줘. 그 미국에 대한 신뢰가 그럼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원래 이제 금도 달러 대비 금이고 은도 달러 대비 은이니까 네. 그렇게 빗대서 보면은 와 이거 뭐 달러 같이 떨어지는 거랑 네. 다른 귀금속 같이 올라가는 게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화는 그동안에 제일 약세 통화였잖아. 반대급부를 맞을 수. 근데 뭐 한국의 펀더멘털이 나쁘냐? 기업들이 어디 가서 빚을 지고 있느냐? 외화 부채가 많으냐? 그러죠.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미 2주, 3주 전부터 저희 채널에서는 증시각도기 채널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런 얘기도 들으실 수 있어요. 이미 경고를 했거든. 예. 위험하다 이거. 너무 한쪽으로 심리가 쏠려 있는데 제가 보니 심리가 한쪽으로 쏠려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별로 없더라. 그러니 원화 약세에 배팅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환전하기 시작하면 규모가 꽤 될 거거든요. 요것도 하방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줄 수도 있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하면 배 아파서 못 견뎌요. 돌아옵니다. 일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왜 미국 갔겠어요? 한국보다 미국이 지난 4, 5년간 누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좋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막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한 3년간 누적돼갖고 한국 시장 좋아 보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심리라. 그렇게 해서 서학개미들도 일부는 최근에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고 야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뽑으셨다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네. 매트릭스 투자자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곽상준 대표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